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7편 성의 나라 고구려. 태조대왕 66년 가을, 왕이 예맥과 함께 현도군을 습격해 화려성을 빼앗았다. 이듬해 군사 3천을 보내 요동의 두 성곽을 공격했다. 광개토왕 18년 7월, 동쪽 지방에 독산성 등 6개의 성을 쌓고 평양의 백성들을 그 성으로 이주시켰다. 지금 당태중의 군사가 백암성을 함락하고 계모성으로 향하고 있다. 가시성 군사들은 급히 달려가 계모성을 방어하라! 고구려 역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사료가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이 삼국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는 물론 고구려 사회 전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삼아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삼국사기의 고구려 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성일 것입니다. 아무리 고구려가 군사 강국이었고 정복 활동이 일상화된 고대 국가였다고는 하나 한 나라의 역사를 모두 기록한 통사에서 고구려만큼 성에 관한 기록이 많은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고구려는 나라 이름 자체가 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구려는 구려라는 말 앞에 높을 고자가 붙은 합성어이다. 구려는 고구려식 발음으로는 구리가 되는데 구리는 곧 성을 일컫는다. 고구려의 국호가 바로 성을 의미한다는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떠나서 고구려를 705년간이나 지탱해온 바탕에는 고구려 사람들의 축성술과 그 성들을 활용한 고구려만의 독특한 전략 전술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경대학교 서길수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고구려가 소위 병력이 가장 많았을 때 많이 잡아야 한 30만 명 정도 잡거든요. 근데 수나라 때 쳐들어온 거 보면 115만 명에다가 그 보급하는 부대는 배가 넘는다고 했으니 거의 350만이 되는,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군대가 쳐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승리했을까?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침략군들에 대비해서 그걸 물리치고 고구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은 무엇일까 했었을 때 역시 그건 성이다. 그동안 우리는 고구려가 주변 세력의 어떤 성을 점령했다거나 애적의 침공을 받았을 때 성에 들어가 어떻게 방어를 했는지를 위주로 고구려 역사를 살펴봤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성들을 어떻게 축조했는지 그리고 성의 여기저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탐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도움말을 해주실 분은 15년간에 걸쳐서 고구려 예터에 남아있는 130여 개의 성들을 직접 답사하고 고구려인의 축성술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온 서경대 서길수 교수입니다. 대왕마마, 지금 적군이 대병을 움직여서 국경을 넘어 우리 고구려의 도성을 향하고 있다 하옵니다. 알았느니라. 대신들은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서 모두 산성으로 대피할 준비를 하라 이르라. 왕실 가족과 조정 대신들도 산성으로 갈 채비를 서두르라. 예, 대왕마마. 못들 앉아. 어간을 준비하라. 고구려의 임금들은 평소에는 평지에 있는 성에서 정무를 보다가 전쟁이 나면 백성들과 함께 산성으로 들어가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평화시에 임금이 거주하는 평지성과 전시에 대표하는 산성을 반드시 가까운 거리에 함께 축조해서 양성체제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시조인 추모왕, 즉 주몽이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에도 2개의 성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기원전 34년 가을 7월, 성곽과 궁시를 건축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고 추모왕은 엄니대수를 건너와서 비류곡의 홀본 서쪽 성산 위에다 도읍을 세웠다.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인 지방에는 오녀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졸본성이라 부르기도 하는 홀본성이 있고, 거기서 멀지 않은 거리에 하고성자 성터가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 하고성자성이 평지성이었고 오녀산성이 산성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왕이 있었던 궁전은 평지성입니다. 초기에 홀본성 때는 산 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40년이고 당시 군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위 지세를 가지고 방어력을 키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하나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궁성의 왕이 평지성에 있지만 반드시 산성을 끼고 있었다는 거죠. 세트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본성은 이제 하고성자가 평지성이다 하는데 그것은 증명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구려 건국 당시에는 두 개의 성을 축조했던 것이 아니라 홀본성이라는 산성 안에 궁궐을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입니다. 도읍을 국내성으로 옮기면서부터는 국내성은 평지성으로 활용했고 환도성을 전시에 대표하는 산성으로 활용하는 양성체제가 확립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고구려 왕과 조정 대신들이 모두 산성으로 대피해서 방어하고 있으니 다시는 이곳을 궁실로 쓸 수 없도록 모두 파괴하고 불태우도록 하라! 이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산성으로 전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산성에서 내려와 보면은 완전히 그냥 평지성이 적군에 의해서 분탕질이 되어가지고 뭐 거의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는 방법으로 생각나는 것이 평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안성이라고 지은 것이 지금 평양성입니다. 안악궁 말고. 그러면 그 평양성이라고 일컫고 있는 장안성은 어떻게 했냐면 평산성이에요. 평지성과 산성을 합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밀대 이런 것은 고구려 평양성 중에서 산 쪽에 해당합니다. 도읍을 평양으로 옮긴 이후부터는 평지성인 안악궁과 산성인 대성산성을 한 울타리에 두는 평산성 체제를 갖추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어떻게 쌓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죠. 무엇이라고? 제사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돼지가 도망을 쳤단 말인가? 당장 가서 도망친 돼지를 잡아오도록 하라. 고구려 제2대 임금이었던 유리왕 21년 3월 왕이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기르던 돼지가 도망을 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수형 돼지 관리를 책임 맡았던 설지라는 사람이 국내 지방의 위남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간신히 그 돼지를 붙잡았는데 그가 보기에 그곳의 지세가 예사롭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대왕마마, 제가 돼지를 쫓아 국내 위남까지 갔었는데 그곳 자연이 험준하고 토양은 오곡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며 또한 산짐승과 물고기 등 산물이 많은 것을 보았사옵니다. 대왕께서 그곳으로 도읍을 옮긴다면 백성들이 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옵니다. 설지의 얘기를 들은 유리왕은 그해 9월에 직접 국내 지역에 가서 지세를 살피고 돌아온 다음 다음해 겨울, 그러니까 유리왕 22년에 국내로 도읍을 옮기고 우리가 지금 환도산성이라고 부르는 위남성을 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돼지가 성터를 점지해 주었다는 식의 다분히 설화풍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성이 들어설 입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끼고 성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내성은 압록강과 통구하가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를 잡았고 평양성은 대동강과 보통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성이 들어서는 경우 적군이 강을 건너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에 일단 유리하고 생활용수 조달이 쉬웠을 뿐만 아니라 수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자 보급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장소가 정해졌으면 성을 쌓는 일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쌓기 전에 설계도라는 것을 미리 만들었을까요?
평지성도 예를 들어서 어디다 문을 내고 어디다 칠을 설치하고 문은 어디는 옹성문을 내고 어디는 또 칠을 2개 내 가지고 그때는 적대라고 그럽니다만 그걸 통해서 문의 전투력을 높이고 이런 것을 처음에 정확하게 설계하지를 않으면은 나중에 하다가 여기를 이렇게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산성 같은 데는 지형이 평지가 아니라 완전히 불규칙적인 그런 산성이거든요. 그럼 그 산성을 할 때 어디다 그러면 문을 내릴 것인가 했을 때 문을 내기 가장 좋은 데를 정확하게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사도에 따라서 공법이 달라집니다. 서길수 교수의 설명 중에 등장하는 치라든가 옹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잠시 후에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저 돌을 날라다가 시골집 담을 쌓듯이 대충 쌓으면 될 것 같은데 고구려의 성들은 그 기능이 복잡하고 작업 또한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 설계 없이는 축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래. 이번에 쌓을 성의 설계 작업은 어떻게 되었어? 예, 옹성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 중이었고 다른 부분의 설계는 모두 마쳐 싸웁니다, 대왕마마. 아, 그래요. 자, 어디 봅시다. 여기 이것은 무엇이오? 그것은 적대를 쌓을 자리를 표시한 것이옵니다. 적대와 적대의 간격이 너무 가깝지 않소? 아니옵니다, 대왕마마. 활을 조준해서 쏠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배치를 했사옵니다. 간격이 너무 멀면 적대의 효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남쪽에 있는 이것이 정문인데 문들마다 모두 옹성을 설치할 것이요. 예, 대왕마마. 비상시에 출입할 수 있는 앞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문을 옹성으로 설치할 것이옵니다. 공사 구간별 책임자는 결정이 되었소. 예. 총 책임자는 북부 욕살이 맡기로 하였고 구간별 책임자 명부가 여기 있사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석수를 차출하고 백성들을 징발해서 서둘러 축성공사에 착수하도록 하시오. 예, 대왕마마. 당시에도 설계도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설계도를 작성해야 했다면 어떤 필기도구로 어디에다 어떻게 그렸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축성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논의를 거쳤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참고로 옛 평양성에서 성벽에 새겨진 글자가 발견됐는데 공사 구간별로 책임자를 돌에다 새긴 명단이었습니다. 1913년에 한 일본 학자가 고구려의 국내성을 돌아보고 성의 구조를 면밀히 관찰해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기록 자체가 대단히 정밀한 설계도였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설계를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인 축성 작업에 들어가 보기로 할까요? 현재 남아있는 성들의 석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을 쌓는 데 필요한 돌들은 모두 현지에서 조달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옛 성들을 탐사한 사람들은 축성에 쓰인 돌들이 마치 메주를 포개해 놓은 듯이 잘 다듬어져 있다는 사실에 우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데 고구려 사람들의 돌 다듬는 솜씨가 그만큼 뛰어났다는 얘기죠. 중국에는 돌로 쌓은 성이 없습니다. 연하나 시대 때도 대부분 흙으로 쌓습니다. 고구려 후기지만. 그래서 이 돌을 얼마만큼 잘 고구려 사람들이 다스렸냐면 중국 사람들이 당시 그랬다 그래요. 고구려 사람은 돌을 다스리는 마술사다. 이렇게 할 정도고. 당태종이가 고구려를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막으면서 고구려는 산에다가 성을 교묘하게 잘 쌓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돌은 대부분 현지 돌을 선택을 해서 쌓습니다. 자,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여서 쌓아야 돼.
저 기란 쌓을 석재 다듬는 석수들 빨리 서둘러라. 맨 아래쪽의 기단 부분은 성벽의 폭보다 넓게 잡아서 조금씩 들여쌓기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들여쌓으면 성벽에 계단이 생겨서 적군이 타고 오르기가 쉽기 때문에 일정 높이부터는 곧장 수직으로 쌓아 올립니다.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바깥쪽만 쌓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성 안쪽에서도 함께 쌓아 올라가는데 성벽을 쌓는 데 사용되는 돌의 모양새가 꼭 옥수수 나달처럼 세목골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돌을 개 이빨처럼 생겼다 해서 견치석이라고 부릅니다. 앞에는 딱 맞는데 사이가 다 빌 거 아니에요. 삼각형으로. 거기다 마른 목골로 돌을 또 박아요. 속돌을.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이게 지그작으로 지금 연결이 딱 들어맞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주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 고려 때 것은 뭐 많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가서 보면 1500년, 2000년이 됐는데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꼬리 부분을 그냥 삼각형으로만 자른 게 아니라 그걸 얇게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절벽이 이렇게 졌으면 이 각도가 있으니까. 단순하게 평면 도형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삼각형의 돌을 성 안쪽과 바깥쪽에서 쭉 쌓아 나가면 한가운데 마른 목골이 공간이 생기는데 별도의 돌을 마른 목골로 다듬어서 속돌로 채워 맞물리게 함으로써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대표적인 성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100만 대군과 싸운다고 그랬을 때 이쪽에도 적어도 10만, 20만의 대군이 들어갈 수 있는 성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국과 싸웠었던 그러한 성들은 보면 대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환도산성, 잘 알고 있는 환도산성만 하더라도 7km나 돼요, 둘레가. 뭐 우리가 말이 7km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제가 16시간 걸었나요? 한번 거기 도는데, 뭐 사진 찍고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국내성 같은 데도 그 전에 그 옛날 국내성이지만 거의 3km가 넘고. 압록강 북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골성의 경우는 둘레가 무려 16km에 이릅니다. 그 장대한 성을 쌓으면서 일일이 돌을 삼각형이나 마른 목골로 다듬어서 겉쌓기와 속쌓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산성을 쌓을 때는 경사진 바위 위에다 돌을 쌓아 올리기도 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절벽이 있는 데는 양면 쌓기를 할 수가 없죠. 절벽을 깎으면은 한쪽만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을 반듯하게 올라가면 절벽을 깎고 쌓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냐면 산이 누워 있으니까 그 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쌓고 이게 바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도라고 그래요. 말이 달리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에 가서 보면은 계곡과 계곡 사이를 양쪽으로 쌓아요. 거기는 터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경사가 심은 데는 한쪽만 쌓는 겁니다. 이렇게. 절벽은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수직으로 성벽을 쌓고 그 안을 채워주게 되면 위쪽에 평평한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거기다 길을 내서 성 안으로 연결시키면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왕마마, 드디어 성벽 쌓는 공사를 마치고 여장 쌓기만 남아 싸웁니다. 수고하였다. 여장 쌓기가 끝나면 이번 축성에 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상을 내리겠노라. 성벽 쌓기가 끝나고 여장 쌓기가 남았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맨 꼭대기에다가 조금 더 올려가지고 살바지, 화살을 쏘면 뒤에 숨어서 쏠 수 있는 살바지를 만드는 거예요. 요걸 이제 성각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는 여장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몸체를 남자 담이고 위에는 가냘프니까 뭐 여장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당시에 이미 상당히 발달했었다. 지금 이제 소위 저희 관심사는 그러면 요즘처럼 활 쏘는 구멍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는 부분인데 성벽의 두께가 5m라고 가정하면 성벽의 본체를 다 쌓고 나서 그 위에다가 바깥쪽으로 1m 폭 정도로만 얇게 추가로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성을 빙 둘러가며 4m의 공간이 생기겠죠. 전쟁이 터지면 거기에 올라가서 1m 두께의 얇은 담에 몸을 가리고 거기 숨어서 바깥을 향해서 활을 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 화살을 막아준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살바지라고도 하고 성각휘 혹은 여장이라고도 부릅니다. 흔히 역사물을 다루는 만화를 보면 이 살바지 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으로 밖을 향해 활을 쏘는 것이 그려져 있죠. 그렇다면 활 쏘는 구멍이 정말로 있었을까요? 대개 이제 그 북한에서 복원한 것 보면 다 있는 걸로 복원을 했고 모든 만화를 그린 사람들이 다 그걸 있는 걸로 그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130개의 성을 보고 지금 그 윗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불과 몇 군데입니다. 환도산성, 폐왕주산성 몇 군데인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한 1m까지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사람 키만큼 높았을 리는 없으니까 그 성각기가 그럼 거기 정도면은 소위 그 활 쏘는 그 구멍을 내는 현적이 나왔을 텐데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 당시는 그냥 숨어서 쏠 수 있는 정도였지 구멍을 내지는 않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구려의 옛 성들을 답사하던 학자들을 의아하게 만든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단 말이야. 여기에 이런 구덩이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어디 차로 한번 쳐볼까요? 가로가 30cm. 세로도 마찬가지인데. 깊이는 어느 정도인데요? 한 1m 가까이 되겠는데. 어디? 딱 1m네. 이게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였을까? 그러니까 성벽을 다 쌓고 나서 그 위에다가 바깥쪽으로 빙 둘러가며 1m 정도의 두께로 살바지 담을 쌓았다고 했죠. 그 담 안쪽 바닥에 사각형의 정체모를 구덩이가 1m 정도의 깊이로 파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 1m 30이나 2m 간격을 두고 쫙 있는 거예요. 그 이게 고구려 성에서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7, 8군데서 나왔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이제 이거 가지고 논의가 됐었는데 거기다가 기둥을 받고 기계 화살인 쇠뇌를 쏘은 곳이다 라는 설이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거기에다가 끈을 매달고 밖에다 해가지고 그 끈에다가 동아줄에다가 크게 나무를 매달고 해서 돌멩이 같은 걸 올려놨다가 탁 적군이 왔을 때 끊는 것이다 라는 설도 있고 여기다 깃발을 매단 깃대를 꽂아놓지 않았을까? 깃대 꽂을 구멍을 이렇게 넓게 파놓을 이유가 없지. 요동성 전투 기록을 보면 당나라 군사가 포차로 돌을 쏘아 날리면 그물을 쳐서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물을 치자면 기둥을 세웠을 거 아닌가? 아하, 여기서 활을 쏘니까 이게 화살을 놓아두는 구덩이가 아닐까? 무슨 화살 넣는 구덩이가 1m씩이나 되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구덩이가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아직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성을 얘기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치 혹은 치성이라고 불리는 시설입니다. 적군이 성 안에 당도하였다. 성벽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군사들은 모두 활을 쏘아라! 그렇다면 성벽 바로 밑에 접근한 적군은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오랑캐 병사들이 성벽을 뛰어오르려 하고 있다. 못하고 있느냐? 성벽 안에 있는 적군에게 화살을 날려라! 장군! 성벽 안에 있는 적군이 보이지 않습니다요! 성의 꼭대기에서 밖을 내다보고 활을 쏠 경우 성벽 바로 밑에 붙어있는 적군을 겨냥할 수는 없겠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고구려 사람들은 이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결할 시설을 성벽 쌓는 과정에서 설치했습니다. 고구려의 성들을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성벽 바깥으로 성냥갑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50m나 60m 간격으로 조금씩 박스처럼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치 밖에서
옆으로 봐버리면 그 안에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럼 50m 간격에서 서로 쳐다보면서 쏘면은 3면에서 공격이 가능해져. 3면에서 공격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죠, 적군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성을 쌓을 때 5, 60m 간격으로 톱니바퀴의 톱니처럼 돌출시켜 놓았기 때문에 디귿자 모양을 이루게 되겠죠. 적군이 성벽 아래로 접근하면 바로 위에서는 잘 내려다 보이지 않지만 튀어나온 부분에서는 훤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아래에 접근한 적군은 디귿자의 한가운데 갇힌 셈이 되니까 3면에서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마치 꿩이 몸을 웅크리고 관찰하듯이 잘 볼 수 있는 시설이라 해서 꿩치자를 써서 치 또는 치성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적대라고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튀어나온 모양이 말의 얼굴을 닮았다 해서 마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치성은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덧붙여 쌓은 것이 아니라 아예 성벽을 쌓을 때 벽체와 분리되지 않도록 돌들을 말물려서 함께 쌓게 됩니다. 서길수 교수는 이 치 혹은 치성은 고구려 고유의 발명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에서는 뭐 치가 옛날부터 있었다고 주장해가지고 옛날 문헌들을 많이 대요. 근데 이제 그 밖에다가 적군이 오기 전에 설치해놨다가 쏘는 그런 것들을 치로 봤더라고요. 그게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중국에서는 치에 대한 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빼놓고는 전 고구려 시대 때. 그럼 우리는 완전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고구려 성에는. 그런 면에서 더군다나 초기 성에 우리는 뭐 국내성 같은데 수십 개가 치가 붙어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는 치라는 것이 고구려 때까지 일반화되지 않는 반면 고구려는 완전히 일반화될 만큼 발전되었다. 그리고 최초로 발명했다. 고구려의 성들이 자랑할 만한 또 하나의 시설이 바로 옹성입니다. 옹성은 성문을 어떻게 내고 성문 주변의 성곽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서길수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성벽이 하나 있고 문을 그냥 바로 내면 문을 쳐들어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에다 둥그렇게 또 다시 이렇게 하나 대고 적군이 직접 문으로 못 들어오고 옆을 돌아서 들어와야 돼요. 돌아서 들어올 때 이중문 그 안에 들어오면 이게 도간에든 쥐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옹자를 써서 옹성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중국에서도 옹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도간에든 개라고 그러죠.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뭐 어쨌든 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문 주변을 함정으로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옹성은 주변 여건에 따라 여러 형태로 설치되는데 서길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의 옹성은 어근문 형식입니다. 국내성처럼 어긋나게 만들어가지고 어근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일방적으로 쳐들어오지를 못하고 항상 적군이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옆으로 돌아올 때 거기다 문을 딱 막아놓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리고 툭 튀어나온 데가 있죠, 여기. 그리고 문을 안쪽에다 만드니까 양쪽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안쪽에다가 칠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완전히 도간에든 쥐가 되는 그 안에 들어오면은 아주 특이한 어근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긋나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주 특이한 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초기의 옹녀산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기역자로만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옹녀산성 동문 같은 경우에는 적군이 들어왔었을 때 일단은 양쪽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자, 충거를 가지고 돌진해서 고구려의 성문을 부셔라! 성문이 부셔졌다! 성 안으로 돌격하라! 가령 덕수궁 정문처럼 성벽 중간에다 바로 문을 냈다면 이처럼 쉽게 돌파당하겠죠. 그런데 양쪽에서 쌓아오던 성벽을 일부러 어긋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쪽에다 문을 낸다면 자, 성 안으로 들어가자! 성문을 부셔라! 어긋난 성곽의 끝에서부터 한참을 빙 돌아 들어가야 성문이 나타나는데 적군이 나타났다!
내 놈들은 도가래 든지다. 자, 활을 쏘아라! 막상 문 앞에 이르면 성벽교에 있던 고구려 병사들이 사방에서 활을 쏘아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지성의 경우는 성문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칠을 설치해서 디귿자 형태를 만든 다음에 적군이 성문으로 접근하면 양쪽 치 위에서 공격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옹성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고구려의 이런 옹성을 두고 중국에서는 그것이 중원의 문화를 본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는데 서길수 교수의 경험담을 들어보시죠. 근데 세미나에서 물었어요. 중원에 어느 것을 본딴 거냐? 하면 내놔봐라 말이야. 내가 연구한 바로는 당나라까지 중원에는 어디에도 이 옹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고구려에서 그렇게 다양하고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변화무쌍한 옹성이 있는데 반해서 중국에는 옹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내가 하도 다그치니까 송나라 때 그 지가 있었다. 지와 옹성이 있었다. 송나라는 것은 우리 고려시대니까 고구려보다 훨씬 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치나 옹성이 나중에 요나라로 이어집니다. 금나라로 이어지고. 치와 더불어 옹성 역시 고구려인의 지혜가 번뜩이는 놀랄만한 축성술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구려인의 축성 기술 중에서 그랭이 공법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고구려 성에서 가서 보면 산이 바위가 막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쌓으려고 그러면. 지금 같은 바닥을 반듯하게 하고 기초를 잘해야지 안 무너지지. 한 그래도 무너지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놔도 콘크리트까지 해도 무너지잖아요. 근데 고구려에서는 그걸 반듯하게 안 하고 울뚝불뚝 그대로 놔두고 쌓는 돌을 그대로 깎아서 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지진이 나더라도 힘이 되잖아요. 이건 지구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그 소위 장성릉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장군총에도 딱 써먹었습니다. 강돌 딱 갖다 놓고 위에 얹은 돌을 깎아가지고 딱 움직이지 않게 놨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통일신라 때라든가 보면은 이제 불국사에 가서 보면 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절, 일본의 신사. 중국의 사서에서 고구려를 소개하는 부분을 보면 고구려의 자연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서동의전의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큰 산과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은 없어 산골짜기의 의지에 살면서 산골의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 좋은 경작지가 없으므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충분치 못하다. 바위 위에다 성을 쌓을 때 울퉁불퉁한 바닥을 깎으려 하지 않고 그 생김새에 맞게 돌을 깎아 쌓았던 것처럼 열악한 자연 환경을 처지에 맞게 이용할 줄 알았던 지혜가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죠. 자연 환경을 절묘하게 이용했던 사례 하나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산성들은 대부분 계곡을 쌓아안고 축조되는 포곡식이었습니다. 큰 성은 다 포곡식입니다. 무조건 고구려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메인 문 있는 데 정도 되면은 물이 그냥 계곡물이 확 나오잖아요. 그니 이거 뭐 어떻게 당해냅니까? 아무리 그 튼튼하게 쌓는다고 그러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물을 빠지는 아무리 큰 그 구멍을 만들다 하더라도 성 해봤자 10m인데 그거 되겠어요? 그건 뭐 계곡물이랑 굉장하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 문에서 상당히 한 50m, 100m 떨어진 안에다가 못을 팠어요. 못을. 계곡을 막아서 성을 쌓았는데 문제는 그 계곡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짜낸 것이 성 안에다 대규모의 못을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계곡물은 못을 가득 채워야 넘치기 때문에 거센 물살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고 그 넘치는 물을 배수구를 통해 성 밖으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못에 고인 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말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음용수가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산성으로 대피하게 되면 물 부족으로 애로를 겪었던 모양입니다.
고구려 제3대 임금인 대무신왕 때의 얘기. 지금 한나라 요동태수의 군대가 우리 환도성을 포위하고 수십일 동안이나 물러가지 않으니 무슨 좋은 방책이 없겠느냐. 우리 군사도 이제 지쳤으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대왕마마, 한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암석지대에 물이 나는 셈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오랫동안 포위하면 끝내 참지 못하고 항복하리라 여길 것이옵니다. 그러면 더욱 큰일이 아니더냐. 대왕마마, 연못 속에 있는 잉어를 잡아서 물풀로 싼 다음에 맛 좋은 술과 함께 한나라 군사에게 보내서 대접을 하는 게 좋겠사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리하도록 하라. 잉어를 받은 요동태수는 그 험한 지대에 의외로 물이 풍부하다는 사실에 실망한 나머지 군사를 물려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 안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었을까요? 임금이 사는 궁궐도 있었을 것이고 대규모의 군사를 수용할 만한 시설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거처할 공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환도산성에서 왕궁이 있던 흔적이 발견되었을 뿐 또 다른 도읍지였던 국내성 자리에는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파트 같은 건축물이 들어섰다고 서길수 교수는 얘기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면서 최초로 세웠던 것으로 알려진 홀본성, 즉 오녀산성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온돌이었습니다. 원효산성 꼭대기에 있는 거의 모든 병영이 온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구에 성 옆에는 또 지피는 초소도 있잖아요. 초소도 다 온돌이에요, 밑에가. 예. 그래서 뭐 온돌이 뭐 북방설, 남방설 하고 하는데 참 고구려 때부터 우리는 온돌을 정말 상용했었던 민족이다. 지금 온돌이 많이 퍼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본 온돌 쓰지 않습니다. 예? 고마츠인가 뭔가 그거 쓰잖아요. 다다미 방에서.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온돌 안 써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도 온돌을 놓는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돌 문화라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에게 뵌 그런 문화고 그것이 고구려부터 시작됐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적군이 침공해 왔을 때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적군이 요하를 건너 침공해오고 있다는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알았느니라. 다음 성으로 신속하게 봉화를 올려서 신호를 보내도록 하고 백성들에게도 알리도록 하라. 삼국사기에 따르면 요동성이나 안시성 같은 큰 성의 성주는 욕살이라는 관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군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 행정의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성이다 또는 오골성이다 안시성이다 하는 것은 고 남한산성처럼 쌓인 성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구역이었어요. 예. 그러면 그 행정구역이 왜 그러냐면 고 쌓여진 성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전부 이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성 안에서 욕살이 정치도 펴면서 유사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쳐들어왔다 하고 이제 저쪽에서 깼다 뭐 이제 지원군도 보내주고 이제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위험하다 했었을 때는 바로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성 안으로 이제 들여오는 거죠. 그리고 미처 못 가져온 건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 성의 백성들은 들판을 곡식 한 톨 안 남긴 채 불태운 다음 가축이며 사용하던 가재 도구들을 챙겨 산성으로 들어갑니다. 전에도 수차 소개한 적이 있는 청야 전술이 그것입니다. 적군이 도착하여 성 안팎에서 공격전이 벌어지게 되면 그 성의 성주인 장수는 지휘속격인 장대에 올라가서 전투를 지휘하게 되는데 그 장대는 성 안에 또다시 쌓은 아성이라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성이라고 하거나 또는 아성이라고 그래요. 어금니하자. 이빨 중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어금니 이제 아성이라고 그래요. 예, 어금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성이라고 해서 아성이라고 그래요. 그 성을.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바퀴 무너져도 그걸 또 지키는 겁니다. 그동안에 후원군이 와서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성이 무너진 것을 누구누구의 아성이 무너졌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아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장수가 그 성 안에 조그맣게 또 쌓아놓은 그 내성, 그 성이 무너진 것을 아성이 무너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적군이 성 안에 접근하였다. 활을 쏴라. 나머지 병사들은 투석하라. 실제 전투에서 성 바깥에 있는 적군을 향해 돌을 던져 공격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옛 고구려 성터에서 강돌들이 많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방어 전투에서 투석전도 병행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앞에서 화살바지를 목적으로 얇게 쌓은 여장 밑바닥에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구덩이가 파여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다 기둥을 세우고 동아줄을 묶은 다음 성 바깥쪽에다 거대한 통나무를 매달아 놓았다가 동아줄을 끊고 통나무를 굴려라. 이런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침략군은 포차를 이용하여 커다란 바윗돌을 날려서 성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성 밖에 흙더미를 쌓은 다음 그 위에 올라가서 활을 쏘는 등 다양한 공성 무기들을 동원하여 공격을 해보았지만 견고한 고구려의 산성들을 좀처럼 공략하지는 못합니다. 보통 중국 군사들이 고구려에 쳐들어올 때는 그 시기를 봄철로 잡습니다. 고구려의 백성들이 파종해 놓은 곡식을 거두어서 군량으로 충당할 계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구려 백성들이 들판에 곡식 한 톨 남기지 않았으니 전쟁이 길어질수록 보급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다고 함락되지 않은 고구려 성들을 건너뛰어서 바로 도성으로 쳐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이 우리 성을 포기하고 평양을 향해 진군하였다. 자, 우리는 적군의 허리를 공격하여 보급로를 차단할 것이다. 성문을 열고 돌격하라! 보급로를 차단을 시키면은 자, 우리가 가지고 간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못물이 말랐을 때 고래가 먼저 죽겠어요? 새우가 먼저 죽겠어요? 고래가 먼저 죽는 겁니다. 30만 대군 엄청난 보급품이 딱 뒤따라야 돼요. 30만 대군이 새끼만 굶으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폭도 피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하나하나 다 깨부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몇 번 뚫린 적이 있지만 거의 초동 단계에서 거의 뚫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산성이 그렇게 엄청난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100만이 넘는 수나라나 당나라의 대군을 번번이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왕의 성 얘기가 나온 김에 안시성 정투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죠. 보장왕 4년에 있었던 고당 전쟁 때 당태종 이세민은 요동 지역의 여러 고구려 성들을 차례로 무너뜨렸지만 안시성만은 끝까지 함락시키지 못한 채 패하고 돌아갑니다. 고구려와 당나라의 마지막 전쟁 때 평양성이 함락되고 보장왕이 포로로 잡혀서 당나라에 항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고구려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시성은 한 달 가까이 항복을 거부하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안시성은 돌이 아닌 흙으로 축성된 성이기 때문에 더 쉽게 공격당했을 텐데 그 부분이 수수께끼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언급을 했었죠. 서길수 교수는 안시성이 석성이 아닌 토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하나 좀 특이했었던 게 뭐냐면 안시성입니다. 안시성은 이게 높은 흙덩어리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다들 돌이 튼튼할 것 같지만 돌이라는 것은 돌이 깰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가속도가 있으면 다 깨지잖아요. 근데 흙은 돌이 나오면 백혀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깰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다가 산이라는 게 얼마나 높아요.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가 명령을 해서 이 저쪽 산만큼 산을 쌓은 거예요. 여기에.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싸우면 안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공격을 해야지 되니까 그 성 안을 들여다보면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물론 안시성주의 지략과 용맹스런 고구려 군사들의 투지가 결합해서 성을 지켜낼 수 있었겠지만 순전히 성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광개토 대왕 원년 가을 7월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해 10개의 성을 빼앗았다. 보장왕 14년 정월 고구려군이 백제 말갈과 더불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공해 33개 성을 점령했다. 수십만 대군이 성 하나를 공략하기도 어려운데 잠깐만에 수십 개의 성을 빼앗았다는 것은 어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큰 걸 이제 성이라고 그러고 그보다 작은 걸 보라 그러고 등을 루라 그럽니다. 이제 성 큰 것, 작은 것 보루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보루성이라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루란 것은 이제 작은 것들을 통칭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성 또는 보루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만주 지방에서 제가 130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반 이상은 보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보루들은 한 3, 40명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주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되게 이런 것은 이제 적을 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화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시의 뒤에서 이제 교란시키고 뭐 이런 정도를 하는 것들이 이제 보루예요. 보루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요동성이나 안시성 같은 큰 규모의 방어 시설만을 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딸린 작은 군사 초소에 해당되는 위성들은 보 혹은 루라고 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전쟁에 나가서 몇십 개의 성을 빼앗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소규모의 보나 루를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큰 성 하나가 무너지면 거기에 딸려있는 보와 루들이 줄줄이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마지막 보루라는 말은 여기에서 생겨나온 말입니다. 영유왕이 백성을 동원하여 장성을 쌓았다. 그 성의 동북쪽은 부여성에서 시작해 동남쪽으로 바다까지 1천여리나 되었다. 영유왕이 영계소문에게 명령하여 장성 쌓는 역사를 감독하게 했다. 계소문이 왕을 죽였다. 연계소문이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구실이 되었던 것이 바로 천리장성인데 고구려에서 천리나 되는 장성을 실제로 쌓았을까요? 적어도 천리를 장성을 쌓았으면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천리장성은 없습니다. 그럼 천리장성을 안 쌓았냐면 쌓습니다. 성지장성을 쌓았는데 고구려가 말하는 천리장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하는 대로 띄엄띄엄하게 있는 성들을 이은 궤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천리를 쌓았다 그 말인 것이지 지금 적어도 고구려가 갖고 있는 소위 전술 전략으로 봤었을 때 만리장성처럼 그렇게 쭉 이어서 쌓지는 않았어요. 그런 성이 있질 않아요.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중국의 만리장성식으로 쌓았던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성과 성 사이를 잇는 그런 공사였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서길수 교수는 천리장성의 실효성을 두고 영유왕과 연계소문 사이에 의견 충돌이 빚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천리장성 쌓으라고 했단 말이야. 연계소문이한테. 근데 연계소문이는 왕이 시킨 대로 안 쌌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에 가 있는 그 장군으로 봤었을 때는 그건 전술 전략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 군데만 뚫려버렸으면 뒤에 치니까 뚫리면 뒤에서 치니까 만리장성이나 이런 것은 전술 전략적인 가치는 없는 겁니다. 상징적이고 국경을 상징하고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고구려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투력을 배강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인력도 많은데 그걸 낭비한다고 그건 장군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고구려 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고구려인의 축성수를 탐색해 봤습니다. 고구려의 성들이 그저 돌만 쌓아 올려서 만든 것이 아니라 고구려인의 지혜가 응축된 걸작품이라는 사실이 실감되지 않습니까?